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가량 올려받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민심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공직사회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40여 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신설하고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합니다. 6년 이래 최악의 황사로 미세먼지 농도가 20에서 30배까지 치솟으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충남과 호남, 경남, 제주는 내일도 황사가 예상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입회자를 확인해보자며 오 후보 측이 공개 청구한 측량 서류는 오늘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게 될 75세 이상 대상자 가운데 86%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 짙은 잿빛 장막이 전국을 뒤덮은 하루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하루 종일 답답하셨을 겁니다. 전 국민을 답답하게 만든 부동산 투기 문제 역시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를 비롯해서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주도해온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전세 보증금 문제로 결국 경질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자신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정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 정청화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김상조 정책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즉각 수용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점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이어서 고위공직자의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사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님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전속결, 문 대통령의 승부수로 읽힙니다. 자칫 머뭇거렸다간 일주일 남짓 남은 4.7 재보선의 타격은 물론 현 정부 마지막 국정과제로 내건 부동산 적폐청산의 추진력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9개월 만에 직접 주재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선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평가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며 지휘 고하나 정치 유불리를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 등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을 소개하며 국회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제나 방역 선방을 내세웠던 과거 공식 회의들과는 달리 자성의 말들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픕니다.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부패 회의 소집과 정책실장 경질, 더 이상의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내린 일종의 충격 요법입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사정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 청산의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투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검찰 직접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의 키를 잡고 검찰은 사실상 지원 역할에 그쳤지만 수사 확대를 위해선 검찰의 수사 경험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 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이 전국 43개 검찰청으로 확대되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오늘 부장회의를 열어 기존의 부동산 부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직접 수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경찰 수사 인력도 1,500명 이상으로 배로 늘리고 국세청과 금융위에도 전담팀을 설치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은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그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이 동원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방을 해도 피해가면 찾아내서 처벌하고 환수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 구체적인 내용 김수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정부 대책의 첫 번째는 거미줄같이 촘촘한 감시망입니다. 먼저 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 자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합니다. 내년부터 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팔면 차익의 최고 7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자금줄도 조입니다. 땅을 살 때 받는 대출에도 주택처럼 담보 인정 비율, 즉 LTV 규제를 신설합니다.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억 원이 넘는 땅을 산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공직자 재산에 대한 관리도 더 꼼꼼해집니다. 앞으로 모든 공직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무주택자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때에만 집이나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이런 감시망을 피한 투기는 새로 만들어지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이상거래 시스템과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이중으로 찾아냅니다. 최고 1,000만 원인 포상금도 1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땅 중심의 기획조사도 수시로 진행됩니다. 투기로 적발되면 부당이득 액수에 따라 처벌이 더 강해지고 얻은 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합니다. 토지와 이주 보상에서도 아예 제외됩니다. 다만 이런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시스템이 조회되기 전까지는 차명 계좌는 범죄 내지는 수사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시작점인 LH 조직 개편도 마무리 중이라며 신규 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전철역이 들어설 지역의 땅과 건물을 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5급 공무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 연루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시 5급 공무원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도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철역사 개발 정보 일반인보다 먼저 알고 사신 거 아닌가요? 하지만 A씨는 영장 심사에서는 자신이 지난해 9월 매입한 토지 인근에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균 의정부지법 영장판사는 영장 심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첫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이 연루된 비밀 이용 투기 의혹 사건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발 접수 10하루 만에 국토교통부와 LH 본사,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어디 부서 좀 오늘 압수수색하신 겁니까? 합동사고인데 이 고발 사건은 전해철 장관의 전직 보좌관의 부인 B씨가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에 70% 대출로 안산 장상지구의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입니다.
B 씨의 남편인 전직 보좌관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에 면직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짙은 황사로 하루 종일 대기질이 무척 나빴습니다. 강원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되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m 상공에서 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 한강과 시내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시내 건물과 멀리 북한산까지 보이던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늘 쓰는 마스크지만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거리의 시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그 미세먼지 때문에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 같아요. 눈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 경남 거창군 남상면의 미세먼지 농도가 148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와 전남 고흥은 1300을 넘었고 광주도 12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서울도 639 마이크로그램의 최고값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41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수치는 지난해 평균 농도의 20-30배로 강원도 일부를 뺀 전국에 황사경보가 내려졌습니다. 1200 마이크로그램을 넘은 제주도엔 10년 만에 황사경보가 초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발령됐습니다. 확실히 다른 날보다 멀리 있는 건물도 잘 안 보이고 눈도 조금 따가운 것 같고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황사는 중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몰고 오면서 초미세먼지와 납 등의 중금속 농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 3월 16일 황사의 경우 대부분의 입자가 우리나라 상공을 떠서 지나간 반면에 이번 황사의 경우 우리나라 주변의 하강률을 따라 많은 입자가 지표까지 유입되어 황사는 오늘 밤부터 점차 약해지겠지만 내일도 영향을 받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충남과 전라도, 경남과 제주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엔 내일 오전 6시부터 5등급 차량 운행과 공사장 운영 시간 등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밤 9시가 넘은 지금 이 시각에도 황사 경보는 계속 발령 중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아직도 공기가 안 좋습니까? 네, 여기는 광주광시 5.18 기념공원입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목이 칼칼할 정도로 대기질이 안 좋은데요. 이곳은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짝 핀 봄꽃을 보러 온 시민들로 늦은 시간까지 붐볐지만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길이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황사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경우는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특히 황사가 흘러들어오는 경로, 전남 서남부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국토의 남서쪽 끝 신안 가고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오후 한때 세제곱미터당 2000 마이크로그램까지 육박했습니다. 평소에 4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호남 내륙 지역도 공기질이 탁해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와 순천을 비롯해 광주 전남 전역이 평소에 20배를 웃도는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황사가 내일은 오늘보다 다소 약해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5.18 기념공원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올해는 황사가 관측되는 날이 특히 잦습니다. 왜 이렇게 황사가 자주 오고 또 심한 것인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 상황부터 알아보죠. 지금 어디가 가장 심합니까? 네, KBS 재난안전지도를 통해 실시간 황사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붉게 물들었죠.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이 검정색 부분이 평소 10배인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인데요. 한반도 남서쪽 지역이 농도가 가장 높은 모습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남부지방은 붉은색, 즉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황사와 함께 중국발 오염물질이 함께 실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장에서 주로 나오는 유해 중금속, 납의 농도도 평소 서너 배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현재 농도가 가장 높은 제주 지역의 시간대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는 밤이 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40배인 1500 마이크로그램 안팎입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황사가 심하게 또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네, 천리안 위성에 이번 황사의 전 과정이 선명히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제 상승 기류를 유발하는 강한 저기압이 몽골 사막지대와 중국 북부를 통과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압이 지난 지역마다 붉게 보이는 막대한 양의 모래먼지가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모래먼지가 북서풍에 실려 어제 중국을 거친 뒤 한반도로 이동했는데요. 한반도 부근에 하강 기류를 유발하는 고기압을 만나면서 오늘 우리나라로 짙은 황사가 가라앉게 된 겁니다. 발원지의 저기압, 상공의 북서풍, 그리고 한반도 부근의 고기압, 이렇게 3박자가 맞아떨어지며 고농도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선 올해 벌써 엿새째 황사가 관측됐는데요. 이렇게 황사가 잦은 건 발원지의 고온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달 기온 자료를 보면 이 몽골 일대는 유난히 기온이 높았지만 시베리아 부근은 굉장히 낮았죠. 기온 차이가 벌어지며 그 사이에서 저기압이 발달한 건데요. 사막지대가 저기압의 통로가 되다 보니 이 황사가 자주 발생한 겁니다. 기상청은 남은 봄철에는 황사가 예년보다 잦지 않겠지만 기류 흐름에 따라 얼마든 짙은 황사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땅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05년 땅을 측량할 때 오 후보가 처가 식구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인데 이 측량 결과도에 입회 서명을 한 사람은 오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오 후보의 장인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 후보의 처가는 오늘 국토정보공사에 측량 결과도를 신청해서 입회 서명이 있는 기록을 받았지만 오 후보 측은 아직 이 측량 결과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2005년 6월 10일 서울 내곡동 땅에 대한 측량을 신청한 사람은 오세훈 후보 큰처남 송모 씨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3일 뒤에 이뤄진 실제 측량에서도 장인과 큰처남이 입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큰처남은 입회했을 뿐만 아니라 땅 소유주이기 때문에 측량 결과도에 입회 서명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오늘 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제일 정확하죠. 국민의힘은 KBS에 대한 고발장에서도 오 후보 장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입회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역시 땅 소유주 중 한 명인 오 후보의 작은 처남이 국토정보공사 서울 강남 서초지사에 직접 방문해 내곡동 땅 두 필지의 측량 결과도를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오후 5시 10분쯤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 후보 측은 당초 입장과 달리 측량 결과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오 후보 측이 받은 측량 결과도에 입회 서명한 사람은 큰처남이 아닌 장인 정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큰처남 송모 씨가 입회 서명했다면 측량 당일 오세훈 후보를 현장에서 봤다는 경작인들과 측량팀장의 기억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오 후보 측은 큰처남의 입회 서명을 주장하며 이들의 기억을 배척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의 주장대로 송모 씨가 입회를 했다면 왜 소유주가 직접 입회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이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말고도 소수 정당이거나 또 소속이 없는 10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오늘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 방안을 묻자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을 모든 서울 시민에게 30만 원 재난 기본소득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자영업자 현금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받든 안 받든 5천만 원의 현금을 배정하겠습니다.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후보와 무소속 이도엽 후보도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5인 이하 골목 상권 종사자에게 모든 세금 신고 의무 이런 것을 다 면제해주고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장기로 융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후보 특성에 따라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한 공약도 나왔습니다.
일자리, 특히 승진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서울시 산하 공기관 임원의 50%를 여성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불평등과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수자청을 신설하고 소수자 시민의 경제 건강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도 내놨습니다. 노후화된 연립주택 등이 4동 이상 연이어 위치하고 있을 경우 아파트로의 재건축에 대한 행정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임대주택 물량은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6.3%밖에 되지 않습니다. 20%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당의 정책 방향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조차 공시지가 상승률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같은 제도 활용하면 보유세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잇따른 막말 논란에 정책 선거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은 소외계층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부동산 선거라고 할 만큼 이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은 연일 주택 공급 공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세입자를 위한 공약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KBS가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대책들, 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구경아 기자입니다. 청년 가구 열의 8은 세입자입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시장 관리가 절실하지만 서울시장 후보들의 청년 주거 공약은 임대료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으로 다 쓰일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이 아니라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지원 정책으로도 악용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서울 시민의 57%는 세입자. 전국에서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을 5%보다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감독 대신 후보들은 임대주택을 공약했습니다. 반값 아파트,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양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공급 규모와 예산 등 세부 계획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매입 단가가 공공임대의 3배에 달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없다라는 건 얘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약이 저희가 보기에는 엉성하다. 주택을 예를 들어 20만 채, 30만 채 짓는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이 다 그 20만 채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집이 조금이라도 개량이 되고 내 주변에서 뭔가 서비스가 조금이라도 더 개선이 되는 것, 이걸 바라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 박영선 후보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세훈 후보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영선 후보에겐 보다 구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오세훈 후보에겐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4명입니다.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300명대 후반을 기록할 정도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도 늘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40건이 새롭게 확인되는데 이 중 22명이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 집단 감염 외에 울산 자동차 회사와 경기도의 식당, 성남시 외국인 모임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 반응도 더 나왔습니다. 접종 후 고열과 경련 등이 나타난 40대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접종 7분 뒤 아나필락시스, 즉 중증 급성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20대 의료기관 종사자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부산에선 노래 주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면서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 다녀간 손님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구와 중구, 영도구에 있는 다른 유흥업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손님과 종사자, 그리고 밀접 접촉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닷새 동안 누적 확진자가 8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은 밤 10시까지로 묶여있던 유흥업소의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난 15일부터 풀렸습니다. 이후 최근 들어 확진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부산시는 지난 15일 이후 유흥업소를 방문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또 유흥시설 대표자를 만나 유흥시설 4,100여 군데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이 모두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방역 수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문제는 우리 업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 전체 안전의 문제입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나흘 동안 1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냉장업체 등에서도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부산 확진자 발생 숫자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4차 대유행이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진행된 당국의 설명회에선 고령층 접종 대상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장 질문이 많았던 건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였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라면 감염이 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겠죠. 특정한 만성질환이 백신 접종의 금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중증 이상 반응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접종 장소에서 관찰을 하시게 되면 거의 90% 이상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접종 장소에서 바로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다른 중증 이상 반응도 생길 수 있는데 현장에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든 약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요. 그런 응급 조치를 잘 받게 된다면 혈압과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큰 후유증 없이 다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에 대해선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만성적으로 주어야 되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몸이 좋은 상태에서 맞으시고 뭔가 좀 그 몸이 불편하시거나 급성 병이 생겼을 때는 예약하셨던 데에다 연락해서 일정을 좀 변경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351만 명 중 204만 명에게 백신을 맞을지 조사해봤더니 86%가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인의 접종 일정은 지역 주민센터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선 접종센터까지 공공 차량이나 전세버스도 지원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인 학교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8일 시작됩니다. 수능을 봐야 하는 고3 학생과 담당 교사들에 대해선 여름방학까지 접종을 마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학교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들. 아이들과 접촉이 많은 만큼 감염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항상 큰 부담입니다. 이렇게 보건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열나거나 이제 유증상 학생들이 다 거쳐져 가는 곳이니까 저 개인보다도 아이들 전체 아이들 생각해서 맞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도 이 같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교육부는 다음 달 8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학교의 보건 특수교사 보조 인력이 대상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6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교사들은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을 맞는 교사들은 접종 당일 공가를 받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병가를 쓸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3 학생과 담당 교사들도 여름방학까지 접종을 마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매일 등교하는 초등 1, 2학년 담당 교사 등에 대한 접종 협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돌봄 담당 교직원분들의 접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이 되도록.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엔 등교 수업 추가 확대도 논의 중입니다. 수업 일수가 적어 학력 결손 우려가 큰 수도권 지역 중학교가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그러나 유은혜 부총리는 현재 수도권 상황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전 등교 수업 추가 확대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보육 교직원 30만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또 하나의 백신이 곧 국내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얀센 백신인데 국내 첫 전문가 검증단 회의에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얀센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인체에 해가 없는 바이러스에 넣어 전달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제조 방식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얀센 백신이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면역 반응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서 허가를 위한 예방 효과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전성,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3상 임상시험 참가자 4만 3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66.9%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막았고 중증 예방 효과도 76.7%로 높았습니다. 특히 예방 효과는 노년층에서 더 뛰어났습니다. 임상시험 참가자 5명 중 1명인 65세 이상에서 82%의 예방률을 보였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은 대부분 두통과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이었고 65세 이상에서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얀센 백신은 국내에 도입되는 5개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접종하는 백신입니다. 2에서 8도의 냉장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 유통이 쉽고 한 번 접종으로 끝나기 때문에 접종률을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1차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고 한 번 접종으로 다수의 많은 고위험군이나 또 일반 국민까지도 접종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행을 줄이고 얀센 백신은 다음 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친 뒤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코로나19 백신이 됩니다. 얀센 백신은 2분기부터 60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인데 정확한 공급 시기와 물량은 협의 중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네, 이어서 미얀마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벌어진 최악의 유혈 진압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미얀마 군부의 시위 진압이 갈수록 반문명적인 테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방콕 김원장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 특파원, 이 끔찍한 유혈 진압을 해놓고 군부 지도자들은 축하연을 열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 토요일 국군의 날에 대규모 열병식을 갖고 저녁에는 외국 사절단과 화려한 축하연도 열었습니다. 120명 가까운 시민들이 사망한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흰색 연미복을 입은 민 아웅 플라잉 사령관, 쿠데타의 주역이죠. 해외 사절단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날 미얀마 군정이 마련한 대규모 국군의 날 열병식에는 러시아 국방차관과 중국, 인도, 태국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주변 국가들로부터 쿠데타를 추인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를 과시하듯이 이날 쿠데타 이후 가장 끔찍한 유혈 진압을 강행했습니다. 네, 미얀마의 임시정부격이죠. 연방정부 대표위원회가 이 소수민족하고 연방군을 만들어서 맞서보겠다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네, 카렌족 반군은 오늘 또 남동부 태국 접경 지역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미얀마군 1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북부에서는 카친족 반군이 경찰서 등을 습격해서 역시 미얀마군 2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반군의 세력을 규합해서 연방군을 만든다고 해도 50만 미얀마 정규군을 대항하기는 역부족일 겁니다. 때문에 게릴라식
내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와 그제 미얀마군 또한 카렌족 본거지를 전투기로 공습해서 3천여 명의 난민들이 태국 국경 지역으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출구가 꽉 막힌 상황에서 시민들은 사제총이나 화염병으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 460명에 육박합니다. 어제와 오늘 또 15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고 그중에는 부상자를 돌보던 간호학과 학생이나 상점을 다녀오던 20살의 은행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콕이었습니다. 네, 시위에 나가는 아들을 차마 말리지 못하고 어머니는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합니다. 이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죠. 이 미얀마의 다른 부모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배웅하면서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하거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군부와 맞서는 미얀마 국민들은 국제사회와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는 쿠데타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유엔이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이른바 유엔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7월 시리아에 구호품을 공급하는 국경초소 유지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부결됩니다. The draft resolution has not been adopted owing to the negative votes of two permanent members of the council.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을 해야 결의안 채택이 가능한데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이렇게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서만 안보리에서 1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안보리가 상임이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건 이번 미얀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제재든 군사력 동원이든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를 주도해야 할 유엔은 미얀마 군부의 우호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제사회가 행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So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act now. That means that there has to be coordinated, targeted sanctions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도 규탄과 우려의 말들은 공허할 뿐이라며 긴급 정상회담을 열거나 군부에게서 원유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발을 막기 위해 반인도적 범죄에는 거부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이런 개혁안이 매년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상임이사국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에 묶여 제때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번 미얀마 사태는 유엔이 손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됐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오늘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물류난은 피하게 됐지만 이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축구장 4개 면적의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을 예인선 여러 척이 힘을 모아 밀어냅니다. 꽉 막혀있던 운하에 다시 통로가 열렸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길이 190km의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 기븐호가 좌초한 건 지난 23일. 모래폭풍 속에서 선체가 방향을 잃고 돌다가 400m 길이에 이르는 선박이 폭이 280m에 불과한 운하 가장자리 모래톱에 걸렸습니다. 모래를 파내고 예인선 10여 척을 투입해 밀고 당겨도 에버 기븐호는 요지부동이라 일주일간 선박의 운하 통행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부터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덕분에 배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Officials hoping this is our best window to make this happen, and we think that'll happen sometime around 11:42 a.m. That's when the highest high tide is forecast to take place. LCC 이집트 대통령은 선박 좌초 사고가 성공적으로 수습됐다고 선언했지만 운하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운하 양쪽에는 400척 가까운 선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도 운하 입구에서 멈춰 서 있고
네 척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희망봉을 우회할 경우에는 지금 선박 운항 일정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요. 해군 청해부대는 우회하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영국 해운 전문업체 로이드 리스트는 이번 사태로 멈춰선 해상 물동량이 하루에만 96억 달러, 약 1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운하 통행이 곧 재개된다 하더라도 약 70조 원가량의 물류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된 셈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주를 엄벌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새 양형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서 형량이 3년 정도 늘어나는데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이 법에 적용될 새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어겨 노동자가 숨질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1년 올렸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와 유사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형량을 줄여줬었는데 이를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수나 내부 고발을 감경 요소에 포함시켜 기업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인 경우는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 형량이 높아졌어도 새 양형 기준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외국 국적의 아이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육아를 전담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딸을 출산한 외국 국적의 20대 A씨. 최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들어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아기는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피해 아동을 무릎 꿇은 상태에서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떨어뜨리거나 힘을 강하게 줘가지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경찰이 확인한 학대 사례만 21차례. 모두 이달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낮 12시쯤 잠든 아기가 저녁 8시까지 깨어나지 않았고 퇴근해 집에 온 친부가 병원에 데려갔더니 뇌 75%가 손상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뇌사 판정을 내린 주치의는 뇌에 충격이 여러 차례 쌓일 때 나타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보인다는 소견을 경찰에 냈습니다. 자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2019년 11월 한국에 온 A씨는 출산 이후 남편이 출근한 사이 홀로 아기를 키우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 행위라는 거를 인지는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스트레스나 우울감 때문에 그걸 멈추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한 경찰은 딸을 던진 횟수와 강도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요즘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는 시속 25km입니다. 그런데 일부 킥보드 매장에선 불법으로 속도를 높이는 개조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이 인터넷에서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동 킥보드 전문 매장입니다. 제품을 살펴보니 킥보드 모두 최대 속도가 시속 25km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묻자 직원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알려드리지 못해요. 인터넷 카페 보면 많이 팔아보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선 한술 더 떠서 속도 제한이 안 걸린 전동 킥보드를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킬로
생각하면 돼요? 저로 생각하시면 50km? 그런 거는 막 시달리는. 인터넷에선 전동 킥보드를 개조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나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 킥보드의 속도 제한도 풀 수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 시속 25km 이상으로는 작동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허술한 법 규정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기 때문에 방지턱이나 파인 도로에서 쉽게 걸리게 되고 속도가 빠르면 위험을 예측하기도 그리고 위험을 피하기도 어렵고 전동 킥보드 사용 가능 나이를 13살에서 16살로 다시 높이고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속도 제한 장치를 풀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여전히 빠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